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청약 당첨 후 입주까지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초보자 입장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개념, 그리고 대출, 그리고 잔금 방법의 종류까지 한번 포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금 계획에 앞서 우리가 내야 할 돈은 분양가와 옵션으로 나뉩니다. 먼저 분양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집니다. 계약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0%에서 20%, 중도금은 약 60% 정도가 구성되고요. 잔금은 20%에서 30% 구성됩니다. 그리고 유상 옵션은 발코니 확장이나 유상 옵션,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포함되죠. 보통적으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요. 중도금 개념이 없고 잔금으로 90%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계약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분양가 기준 계약금은 10%에서 20%를 납부하는데 내 돈이나 아니면 신용대출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게 계약금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아도 되지만 이 신용대출을 갚지 않고 마지막 잔금 때까지 신용대출을 이어갈 경우 DSR을 신용대출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 이전에는 신용대출을 꼭 상환하시는 게 나중에 잔금 대출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 당첨이 되면 최소 계약금 정도는 잔압할 여력은 되어야 한다. 보통 당첨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게 약 한 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내에 많게는 수억, 적게는 몇 천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을 넣으실 때부터 계약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분양가에도 계약금이 있지만 유상 옵션에도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 유상 옵션 계약금은 시공사의 별도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즉, 분양가 계약금과 유상 옵션 계약금은 다른 계좌로 별도의 계좌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둘 다 납부하는 시기가 비슷하고 계약금이 약 10% 정도인 점이 비슷해서 제가 한 개로 묶어 보았습니다. 보통 적게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하셔서 계약금이 약 300에서 500만 원 수준인 점입니다. 자, 이제 계약금을 납부했으면 다음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계약금은 잔압을 했으면 중도금은 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 규제 지역은 60% 중에 40%만 대출이 나오고요. 비규제 지역은 60% 정도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은 개인 신용대출이 아닌 시공사가 보증하는 집단대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구나 100% 대출이 다 나옵니다. 대출이 안 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 기준이 입주할 때 전액 상환 조건이라 은행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죠. 왜냐하면 입주를 하려면 이 중도금 대출을 전액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으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대출이죠.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전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주담대 중도금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몇몇 은행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다르지만 중도금 대출 받을 시 6개월 전입 의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공사가 알선해주는 중도금 대출 은행에 나중에 한번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6개월 전입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 이 6개월 전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라도 뭐 분양권이 회수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3년간 모든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 보시면 중도금 60% 시행 시 내 돈 0원으로 입주 때까지 가시는 겁니다. 중도금 40% 시행 시 20%는 연체하거나 잔압을 하시면 되고요. 연체를 하시면 연체 이자는 이 중도금 대출 이자보다 한 3%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아서 연체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모집 공고를 보면 2회 연체 시 계약 취소라는 문구가 붙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2회까지 연체는 그냥 다 해줬는데 요즘 나오는 분양 공고는 2회 연체도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1회까지는 연체가 가능한데 모집 공고를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금이죠. 잔금은 어떻게 치르냐? 중도금 대출 60% 원금하고 중도금 이자 플러스 남은 잔금 그리고
유상 옵션에 했던 나머지 잔금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한꺼번에 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내야 불출이 됩니다. 아파트 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잔금에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잔금을 어떻게 내냐면 집단 대출을 받습니다. 집단 대출이 뭐냐면 정부 시행 대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혹은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규제 지역은 LTV 40%, 비규제는 LTV 70%, 유공 맥스입니다. 은행 대출 기준이죠. 이때 분양 아파트는 입주 시점이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갑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5억 초과시 4억밖에 안 나고요. 25억 초과시 2억밖에 안 납니다. 분양 아파트는 등기가 나지 않아서 시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에서 해주는 감정평가액이 정말 중요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LTV 기준이 분양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양가가 아닌 감정평가의 기준이라는 거. 그래서 분상제 아파트 같은 경우엔 분양가보다 이 감평액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빠르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 잔금을 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권을 파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전세로 잔금을 납부하고, 세 번째는 내가 실입주하는 방법입니다. 실입주할 때는 당연히 잔금 대출을 받겠죠. 먼저 분양권 전매부터 볼게요. 자, 분양권 전매라는 말은 아파트가 되기 전 내가 갖고 있는 분양권, 이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비규제 지역 기준 전매 제한이 아예 없거나 1년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집 공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이 1년이면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이후 매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없을 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분양을 5억에 받았는데 주변 시세가 올랐어요. 그래서 분양권이 6억에도 팔리네. 그러면 프리미엄을 1억 붙여서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계약한 옵션이나 중도금, 마지막에 내야 할 중도금 이자까지 모두 승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없어요. 하지만 양도세는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을 갖고 있다 팔면 70%고요. 엄청 많죠. 그래서 보통 전매 제한이 1년이기 때문에 1년 미만에 파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년에서 2년 사이는 60%입니다. 2년 이상 갖고 계실 때는 기본세율을 따르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다운거래나 손피거래는 이 분양권 전매 때 많이 쓰입니다. 손피거래란 매도자 손에 쥐어지는 피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1억이다 하면 내가 이 6억에 팔면 양도세로 이렇게 기본세율을 내면 1억 이상 남지 않겠죠. 그래서 매도자 손에 딱 1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남겨지게끔 매수자가 더 높은 금액 혹은 이 양도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게 손피거래라고 합니다. 일단 분양권 전매는 이 정도고요. 특히 분상제는 실거주 의무 요건이 있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은 전매 제한이 3년이라 보통 전매 3년이 지나면 입주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분양권 전매가 좀 난이도가 높은 게 내가 입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분양을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분양권이 팔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입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청약을 받았기 때문에 입주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 시점에 내가 마이너스 피를 주고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는 정말 난이도가 높고 내가 혹시나 팔리지 않으면 입주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양권이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어서 오를 것 같다라는 지역은 사실 청약에 당첨되기도 쉽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잔금,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부대 비용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호 현찰을 합쳐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입주장 때는 전세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평소 시세보다도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규제로 인해서 세입자 보증금으로 분양 아파트 잔금을 납부하려면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도 전세가를 낮춰야 올 현찰을 들고 있는 세입자가 들어옵니다. 내가 세입자여도 새 아파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면 사실 내가 이 아파트를 들어갈 이유가 없죠. 전세 대출을 받지 않으면 주변 시세보다 5천 정도 싸게 주겠다 하면 내가 전세 대출을 안 받으면 5천 정도 싸게 들어간다고 하고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를 줘야 된다. 이거에 덧붙여서 자,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현재는 3년 유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세 임차인이 전세 한 바퀴밖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집은 4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실거주 의무가 있는 이 분양받은 집이 2년밖에 못 산대요. 그렇게 되면 나 같은 경우는 4년 살고 싶은 집에 들어가지 굳이 2년 후에 다시 이사 가야 되는 집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한 바퀴만 줄 수 있는 집은 위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좀 전세 시세를 좀 낮게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격적 메리트를 보고서라도 2년 살고 이사하지 뭐. 왜냐? 여기가 5천원에서 1억 정도 싸니까 내가 2년 살고 이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전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에 중도금 대출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몇몇 은행에서는요. 그래서 은행마다 정부 지침 시행 여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도금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중도금 대출 시행 은행에 꼭 문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전입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요. 자,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실입주하는 방법입니다. 실입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잔금 대출을 일으켜서 내는 방법이죠. 부족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보유 현찰까지 내는 거죠. 자, 보시면 잔금 대출의 종류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 대출과 은행 재원 대출이 있습니다. 정책 대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금자리나 디딤돌 대출이 포함되고요. 은행 재원 대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담대나 집단 대출이죠. 자, 정책 대출은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요. 은행 재원 대출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갑니다. 그리고 정책 대출은 DTI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은행 재원 대출은 DSR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 재원 대출이 내가 같은 연봉이더라도 대출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DSR은 원리금 기준이고 DTI는 이자만 보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더라도 정책 대출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분양가 기준이고 은행 재원 대출은 감정평가의 기준이다 보니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잡는 게 또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때문에 잔금 대출은 정책 대출이 금리가 싸니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은행 재원 대출이 감정평가의 기준이니 대출 금액이 더 많으니 더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싼 정책 대출을 이용할지 아니면 대출 금액이 더 많이 나온 은행 재원 대출을 이용할지 이거는 본인 상황을 한번 잘 따져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를 살펴보면 규제 지역은 LTV 40이 적용됩니다. 6억 맥시멈이죠. 15억 초과는 4억 맥시멈, 25억 초과는 2억 맥시멈입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 70이 적용되고 6억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과거 대출 규제가 별로 없었을 시절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10억인데 분양가가 6억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분양가가 6억이니까 계약금 6천을 신용대출로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60% 모두 대출이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70%까지 풀로 땡기는 겁니다. 어떻게 7억이 나오냐? 주변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니까 이거의 LTV 70이면 7억이 나옵니다. 분양가가 6억인데 잔금 대출이 7억이 나온다니요. 그래서 오히려 분양 대금을 내고도 대출 금액이 1억가량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전세로 잔금을 납부하려고 할 때도 주변 전세 시세가 입주할 때 되니 원래는 4억짜리가 6억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전셋값이 6억이면 내 아파트를 6억에 전세를 주면 분양가가 6억인데 오히려 잔금을 내고도 남죠. 전세 금액 6억으로 하니. 그래서 과거 4, 5년 전만 하더라도 청약하면 묻지마 청약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약금 대충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 잔금 떼면 전세나 잔금 대출을 받으면 오히려 돈이 더 생기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절대 되지도 않죠. 시세 차익도 적고 대출도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보시면 당첨 발표일이 7월 10일이라고 하면 계약 체결일이 7월 21일입니다. 약 2주 후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은 정말 미리 마련해 놔야 돼요. 신용대출을 마련해도 되지만 잔금대출을 받을 때 DSR 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금은 마련해 놓자. 계약금이 비쌀 경우는 이렇게 2차에 나눠서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보통 잔압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도금은 요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고 요 시기 때 있죠. 중도금 내기 전에 요 시기 때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을 알선해 줍니다. 그래서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면 요 시기에 맞춰서 알아서 중도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중도금 예를 들어 60% 대출이 다 나온다는 가정하에 이 중도금 대출은 알아서 빠져나가고 이제 입주되기 전, 잔금 치르기 전 중도금 6차를 납부한 시점에 입주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공사한테 연락이 와요. 내가 언제 입주할 건지 입주일 지정을 해라. 그리고 잔금 대출 상담을 합니다. 이때 내 연봉 대비 얼마나 나고 DSR을 따져서 LTV 기준 얼마까지 나온다를 다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 대출도 미리 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한 입주일이 되면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이자, 나머지 옵션 잔금을 다 입주 지정일에 모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 미리 이날 잔금 대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잔금 대출이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보유 현찰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대급 완납 영수증을 주는데 이 영수증을 가지고 시공사 입주지원센터로 가면 키를 불출해 주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등기는 내가 먼저 들어가고 나서 3, 4개월 이후, 적게는 한 2, 3개월 이후에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흘러갑니다. 특히 이 입주 지정일에 보통은 내가 무주택자라면 전세를 살고 있을 거니까 이 해당 입주 지정일에 내 집도 빼야 되고 내 전세금을 받아야 되고 그 받은 전세금으로 대환을 하거나 모자란 현찰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합니다. 보시면 그냥 일반 아파트를 매수하면 계약부터 입주까지 통상 3개월뿐이 걸리지 않죠. 하지만 청약은 후분양이 아닌 이상 청약 후 입주까지 약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작은 플랜을 짤 수도 있고요. 남이 살지 않는 새 집을 내가 처음 비닐 뜯을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처음 옵션도 선택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런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죠. 보통 택지지구 조성 지역 같은 경우엔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편의점도 없어요. 상가도 없고. 그래서 살기 좀 불편하고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학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점은 아쉽지만 청약을 받아서 청약 입주 때까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3년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도 청약 받은 입장이었지만 분양받고 입주 때까지 그 3년을 두근거림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받으신 분들이나 청약 받으실 분들은 요 영상을 보시고 좀 유용하게 작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